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예고가 됐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한 서한을 각국에 보냈는데요. 예상보다도 높은 관세율로 인해서 투심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향후에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도 장중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이 머스크의 새로운 아메리카당 창당 소식에 계속해서 이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테슬라가 밤사이에 약 7% 가까운 이 종가 기준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다면 밤사이에 3대 지수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서한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는 0.9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92% 내렸었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이 테슬라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약 6% 이상 거의 7%에 달하는 이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자, 이어서 S&P 500의 경우에도 0.8%가량 급락하게 되면서 이 3대 지수 전반이 관세 부담을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장의 돈들이 어떤 업종에 밤사이에 집중이 됐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돌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파란불이 도는 이 상승불을 켰던 그런 섹터를 보자면 그래도 이 소비 방어주 쪽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빅테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강하게 두드러지네요. 자, 가장 먼저 이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79% 장 막판 들어서 살짝은 낙폭을 좀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이 머스크의 창당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ridiculous, 말이 안 된다, 터무니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윌리엄 블레어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이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점도 주가에 부담을 줬었고요. 또 이어서 전기차 전반이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에 1% 내지 약 3%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티에서 목표가 상향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180달러에서 190달러로 10달러가량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7% 역시나 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들 단기적인 조정을 면치 못했고요. 또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69%, 이 중에서도 좀 강한 그런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 이 계속해서 유럽연합 관련 리스크가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에 항소를 제기를 하겠다고 또 밤사이에 전했는데요. 이 5억 유로입니다. 한화로 8천억 원에 달하는 이 과징금이 법적으로도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것이 주요 이제 명분입니다. 자, 이외에 보시면 팔란티어가 굉장히 좀 의외로 강한 상승 보였는데요. 3.5% 정도 올라섰네요. 이 미 해군과의 이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팔란티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약 3% 좀 강한 상승보를 켰습니다. 이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점이 우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함께 보시죠. 자, 우선은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 이외에도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좀 오랜만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이 WTI가 장중에 67달러를 넘어서 거의 68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이 8월에 이어서 9월 달까지도 이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할 수가 있다. 이 기사가 어제 나왔지만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증산 여력이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시장 쪽에 이 판매가를 인상하겠다는 소식이 이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이어서 골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년물 국채 금리는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서 어느덧 이 4.4% 선 바로 밑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이어서 이 12개 국가에 대한 서한을 계속해서 발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역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달러 인덱스 역시 0.38% 97.5선을 넘어섰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역시나 이 가장 큰 이슈는 관세 서한 때문이겠죠. 자, 이외에도요, 이 브릭스 쉽게 얘기해서 이 중국을 주도로 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좀 반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브릭스의 반미 정책을 따르는 국가들에 대해서 약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금속 관련 가격들이 약간 움직임 보였고요. 또 머스크의 창당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지수에 하락세를 보탰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칼끝이 한국을 겨누게 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자, 우선 영상 한 가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Hope you all had a great weekend. I have the signed letters that went out to both South Korea and Japan today, and there will be approximately 12 other countries that will receive notifications and letters directly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eks ago, I stood at this podium and I told all of you that the President was going to create tailor-made trade plans for each and every country on this planet. And that's what this administration continues to be focused on.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So the reciprocal tariff rate or these new rates that will be provided in this correspondence to these foreign leaders will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I want to go back to the trade deals. 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각으로 방금 보신 영상은요, 이 새벽 2시경 바로 나왔었던 이 백악관 브리핑 영상입니다. 바로 이 첫 문장에 South Korea 그리고 Japan 두 가지 한국과 일본 국가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SNS 계정에 이런 관세 서한이 게재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장이고요. 이게 두 번째 장입니다. 각각 첫 번째로 올라왔던 게 일본, 그 다음이 바로 한국이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수신인으로 정해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수신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 대상이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됐다는 점에서 다들 약간 좀 물음표를 띄우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이 일본과 한국은 대표적인 대미 무역 적자국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은 적자를 남기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거의 7, 8위, 거의 6, 7위를 다투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 국가들 안에서도 특히나 동맹국이라서 무역 협상이 보다 더 수월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거기에다가 더해서 현재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 진전이 그렇게 협상이 많이 진척이 된 경우가 아니죠. 이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첫 번째 물망에 올랐다. 그런 분석이 강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미얀마 그리고 남아공 등 다른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서한도 올라왔지만요.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되 품목 관세는 별도가 될 것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든 한국산,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이 돼서 미국으로 가는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25%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했던 그 상호 관세율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 품목 관세가 별도인데요. 품목 관세
그런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자동차와 이 자동차 부품의 25%가 추가로 가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강과 알루미늄의 50%의 추가 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 조항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현재 남아 있고요. 자,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도 현재 고려 중이다라는 말이 또 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대미 관세를 올리면 그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동시에 이제 들어간 문구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복 관세 조치를 시행을 한다면 똑같은 인상폭으로 우리도 거기에다가 가산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서한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건 이 구절이었습니다. 자,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담겨 있는 방금 내용들이 약간의 변동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 조건이요.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때에는 이런 관세 조치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아직 확실한 오피셜리하게 나온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요. 이전에 이 무역 대표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비관세 장벽은 첫 번째가 바로 농산물 관련 무역 장벽입니다. 자, 이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 그리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라고 하죠. 이 LMO에 대한 규제. 또 원예 농산물 검역, 이 세 가지 농산물에 관련된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규제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구글이 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입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제한을 두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그 외에도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렇게 빅테크 관련 디지털 규제들을 좀 철폐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다음에 과연 어떤 시장 반응이 나타났는지 한국 지수 중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한국에 대한 서한이 공개가 된 직후에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 관련 지수 지표들도 반응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4.7원가량이 급등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어제 종가 대비로도 1,377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이번 관세가 발표가 된 이후에 보여지는 맨 두 가지의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위쪽 상단부에 있는 지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딱 봐도 어느 구간에서 관세가 부과가 됐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요. 이제 MSCI 한국 ETF 현황을 좀 그려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이 MSCI 한국 ETF는 쉽게 말해서 한국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 ETF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간접 투자할 때 좀 자주 활용하는 상품인데 밤사이에도 움직이다 보니 이 우리 시장에 대한 투심이 밤사이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죠. 자, 보시면 3.6% 급락했습니다. 4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한 거고요. 그 전에 가장 컸던 낙폭은 역시나 4월 해방의 날이었겠죠. 자, 달러 인덱스 역시 0.44% 올라서게 되면서 97.7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 영향도 있겠죠. 자, 이어서 이렇게 해서 서한 공개 직후에 우리 시장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강한 흔들림을 연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내수주들, 이어서 항공주, 정유주들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 추가적으로 이것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타협의 이런 기간 안에 타협이 가능할지는 저희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국가들의 이 브릭스에 1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있었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재확인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미국 질서의 시장 질서, 미국 중심의 이런 세계 질서에 약간 반기를 드는 그런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 외에도 중국,
러시아, 또 남아공 이런 국가들이 좀 브라질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국가들이 갑자기 문제가 된 게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이때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 회담에서 빠진 걸로도 좀 뉴스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미 관련 정책들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미 정책을 따라가는 국가들에게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 거고요. 이 때문에 어제 오후장 즈음이었습니다. 이 금속 가격이 구리와 철광석을 중심으로 1%에서 2% 내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 5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기존에 7월 9일이 기한이었다면 이걸 8월 1일로 공식적으로 유예하는 데 서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12개국에도 관세 서한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새벽 사이에 한국과 일본 이외에도요. 현재 카자흐스탄과 말레이시아의 25%, 남아공의 30%, 미얀마와 라오스 등의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 서한이요. 똑같이 이 트루스 소셜 계정에 같은 양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외에도 반도체 관세 등의 부문별 관세를 검토 중이다. 이 이야기까지 다시 나왔으니까요. 관련된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마저 밤사이에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었죠. 6.8% 종가 기준으로 내려갔었는데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략이다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일론 머스크를 좀 긴 글로 비판을 했습니다. 터무니가 없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제3당이 미국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제도 자체가 이 제3당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 자,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당제 체제가 170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3당이 주도권을 잡는 것은 사실상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가져온 이거 보시면요. 그동안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비슷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억만장자들이 제3의 지대,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제3정당을 창당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다 실제적으로는 유효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레이리언트 글로벌 CIO 제이슨 씨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보호를 하려는 전략일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머스크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게요. 정당에서 만약에 후보를 출마시킬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표를 분산시키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스크가 대통령이 되는 건 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아메리카당이 만약에 상원에서 2석 이상을 차지하고 또 하원에서 8석 이상만 차지하게 된다면 법안 통과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가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 이 주요 정부 계약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4가지 이슈 오늘 상당히 많았는데요.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네, 향후 수개월간 이 관세 위협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요 기술주 먼저 보시면 테슬라가 7% 가까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테슬라는 개장 전에 사실 낙폭이 더욱 컸습니다. 그나마 좀 만회를 했지만 7%가량의 급락이 종가로서 마감이 됐는데요. 머스크의 정치성, 이 본격화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이 부분을 진짜 현실화시키는 이 머스크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이 주가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전 폭락에서 출발해서 하락으로 마감된 테슬라인데요. 앞으로에 대한 이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 격화와 여기에 지금 이제 정치적인 논란까지 가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1%가량 밀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간 수익률 1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15%가 하락으로 현재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AI 경쟁과 관련해서 타 이 M7 종목들 가운데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인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앱 개발자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5억 유로의 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면서 애플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메타 보시면은 1%가량 밀렸습니다. 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사실상 장중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버텨주다가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추가 영입 연구원 11명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직한 연구소죠. AI와 관련된 연구소가 설립이 됐고 이 안에서 최근 이 AI 관련 전문 인력들이 영입이 추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중국 인력이 11명 가운데 7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서클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장중에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던 이 간밤 시장에서 이같이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였던 이유 바로 달러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의 활용에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사용량이 늘고 있다는 점과 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국채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지난밤에서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고 최근 들어서는 낙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간밤에는 3%의 두드러지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향후의 예상 매출 성장률이 약 31%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 또한 호평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호평의 분석이 나오면서 4% 가까운 오름세 보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넷플릭스가 1,2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수레가 되고 있고 잠깐 숨고르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된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우버가 실적 기대감을 안고 3%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바로 그 주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7.6%에 달하는 연간 매출 증가율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한 물류 효율화 등이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6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지만 97달러 장중에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최고가도 경신했습니다. 다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갈등 앞서 이 테슬라 종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쟁사들에게는 이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타링크를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로켓랩인데요. 9%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경쟁사 반사이익을 톡톡히 수혜를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상승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사들에게는 이 부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정말 밤사이에 큰 이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지금 바로 저희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 한국무역협상단이 아예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가장 첫 타겟으로 서한을 보냈네요. 네, 이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여파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창단 선언 이후 6% 넘게 급락했고, 트럼프는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재무장관과 EU 측 모두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시장은 단기 불확실성에 예민한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도 MSCI 한국 ETF가 3.6% 급락하면서 외국인 수급 불안이 확대됐고 원달러 환율도 1377원까지 상승하며 원화 약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가격 인상과 이란 지정학 리스크가 맞물리며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주가 단기 반등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비철금속과 농산물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측면들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인 만큼 수출 중심 대형주는 당분간 관망이 필요합니다. 내수 기반 성장주와 방어주, 달러 수혜 업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유효하며 원화 약세에 강한 기업이나 환차익이 기대되는 수출 기업도 선택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에너지와 금은 단기 트레이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AI, 국방, 내수 플랫폼 등 이 구조적 모멘텀을 갖춘 업종은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수급 반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급변하는 정책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라도 외인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또 약간 운명의 장난으로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까지 맞물리다 보니 유동성 장세까지 정말 뒷받침이 됐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드네요. 자, 이어서 비단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이 개별주 악재도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의 창당, 저는 그냥 뭐 하루 천하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장기적으로 오히려 좀 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는 종목별 테마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창단 발표 이후 6.79% 급락하면서 전기차 업종 전반에 정치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이 보조금 축소와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리비안, 루시드, GM,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종목들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당분간 완성차 중심의 전기차주는 관세 정책 방향 확인 전까지는 중립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며 AI나 배터리 부품 관련 종목 중심의 선별 대응이 유효합니다. 반면에 우버와 도어대시 등 플랫폼주는 관세 이슈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 성장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버는 목표 주가 상향과 함께 3% 이상 상승했고 도어대시와 그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글로벌 소비 회복 기대와 맞물려 이 방어형 포트폴리오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반도체 업종은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AI 중심 종목의 방어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목표가 상향과 AI 수요 기대 속에 낙폭이 제한됐지만 수출 비중이 큰 TSMC, 마이크론, 인텔은 2%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AI 기반 반도체주는 분할 매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팹리스, 파운드리 등 보조금 민감 종목은 관망이 필요합니다. 대형 기술주는 혼조세였습니다. 이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매출 기대에 보합권을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정책 부담과
차익 매물로 약세, 애플과 알파벳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둔 만큼 빅테크는 가이던스 기반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AI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팔란티어와 로켓랩 등 국방 우주 관련주는 정치 변화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섹터는 종목별 실적과 모멘텀 차별화가 부각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관세 이슈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수출주와 고밸류 성장주는 당분간 이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AI, 국방, 클라우드, 신약 등 구조적 성장 테마는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기를 노릴 수 있고 내수 기반 플랫폼주는 단기 방어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테마 간 급등락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 분산 투자와 수급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흥국 증시 그리고 신흥국 화폐에 대한 열기가 잠깐은 좀 식을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실제로도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고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 약달러에 대한 그런 투자 수단으로 유로화에서 좀 한국 원화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 기조가 다시 한번 뒤집힐 수 있을지 원화가 다시 좀 약세로 돌아설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 이슈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한번 구성해 볼까요? 네, 이제 한국 증시는 관세 리스크와 외환 불안, 실적 시즌을 앞둔 경제 심리가 교차하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종료 예고와 한국, 일본 등 주요 대상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서한 발송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글로벌 긴장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의 불안정성과 함께 국내 증시는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수출주와 반도체, 대형 기술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내수 기반 성장주와 방어주 위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수입 의존도가 낮거나 환차익이 기대되는 기업 중심의 전략식 접근이 유효하며 에너지 및 국방 관련 정책 수요지에 대한 저점 매수기에도 모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협상 상황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이 지수 흐름보다는 이 종목별 선별과 수급 대응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좀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종목별 옥석 가리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머스노바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사실상 이 간밤 미국 증시를 지배했던 이슈는 바로 관세였습니다. 추가 관세 그리고 보복 관세. 이제는 이 예고했던 관세 서한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나 놀랍게도 단 2나라만 서한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국의 관세 서한입니다. 한국에게 보낸 관세 서한의 내용을 보시면 8월 1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 그리고 동맹국인 만큼 관세 압박을 통해서 8월 1일 전 빠르게 협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온 바 있고 또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 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상호 관세율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서 사실상 협상 시한을 더욱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국 정부가 이 90일 유예 기간 내에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왔는데요.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서한의 첫 문장에서는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 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서한만 꼭 찍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을 고려했을 때 대미 무역 흑자폭이 높은 국가들을 골랐다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이제는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또 다른 라오스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에 나섰는데요. 5개국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서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은 25%,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0%, 라오스, 미얀마는 40%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발송된 것과 국가명과 상호 관세율 등을 제외하면 일치합니다. 다만 관세율은 4월 2일에 발표한 당시와 크게 다른데요. 앞서 발표 당시 상호 관세율은 말레이시아 24%, 카자흐스탄 27%, 남아공 31%, 라오스 48%, 미얀마 45%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서 한국과 일본에도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된 제품이 적발되면 둘 중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식으로 상호 관세 발효 기한을 8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관세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브릭스 반미 정책에 동조를 할 경우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관세율로 측정된 부분도 상당한데 여기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각된다라는 사실, 바로 이 부분이 적용이 실제로 될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밤늦게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발언은 미국이 90일간의 관세 인상 유예 조치가 수요일에 만료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내로 수십 개국의 관세 서항을 발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에 지금 서한을 보낸 상태입니다.
얼마 전 브릭스 국가들은 이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주말이었는데요. 공동 성명에서 이러한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무역을 왜곡하고 WTO 규정에 위배되는 일방적 관세와 비관세 조치의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브릭스 지도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동반해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양자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위협한 바 있는데요. 브릭스 정상들은 무역과 국경 간 지불에서 달러 위주 결제 시스템을 다원화하기 위해서 국경 간 지불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10년 동안의 논의에도 현재까지 진전이 상당히 느린 상태입니다. 네,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에 대한 완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USDT 90%가 미국 밖에서 사용될 것이다.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국을 중심해서 사용량을 더욱더 늘려갈 것이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국채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연평균 시가총액은 2015년 약 45만 달러에서 2020년 73억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 1,600억 달러에 육박했는데요. 서클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테더나 서클 가치, 달러 가치에 연동되거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연동되거나 또 수학적 알고리즘 기반 자체의 가치 창출 등 3개 종류로 스테이블 코인은 바뀌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제기구들은 이 선도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2020년 9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 빌딩 블록을 구축한 바 있고요. 유엔 개발 계획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마르코스 아티아스 네토 유엔 개발계획 사무차장은 2019년부터 SK그룹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급락한 국가가 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저축과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실물 달러로 환전해 거래를 하려면 실제 결제일은 1일에서 2일 정도가 소요되고 비싼 환전,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송금 수수료만 부담하면 24시간 언제든 곧바로 이체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대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 이 수요를 받쳐주면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할 수 있게 되고요.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이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세계 곳곳에서 유통이 되는 만큼 앞으로 전체 미국채 이 발행량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달러 패권이 더욱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정치적인 논란에 현재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본격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정치와 손절을 한 줄 알았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점점 더 주식을 떠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개장 전에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종가 마감도 상당히 급락한 상태에서 마감됐습니다. 이 머스크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초 덧질을 이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연방정부 조직과 예산 효율화를 진행을 해온 머스크가 계속해서 정치 쪽에 참여를 한다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는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윌리엄 블레어 연구자는 이 테슬라가 소위 7대 빅테크 종목으로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현재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후에 현지 시간 7일 테슬라 주가 폭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머스크 창당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영상의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한 일부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폭락은 이 머스크의 신당 창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면서 본인이 일당 체제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 여파로 이번 주 계획이 되어 있던 테슬라 관련 ETF 출시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아조리아 파트너스 이 투자 회사가 5일 머스크에게 신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ETF 출시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3일 기준으로 테슬라는 한국인이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고요. 한국인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가치는 아직까지도 약 2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아름다운 그리고 비극적인 트럼프의 러브레터, 한국과 일본이 그를 짜증나게 했습니까? 입니다. 자, 드디어 아름다운 트럼프의 편지가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었죠.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지금 약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미뤄졌을 뿐이지, 그렇죠? 언제까지 숨을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올 것이었고, 결국에는 그 수준 자체도 옆 나라 일본과 사업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항상 뭐 지정학적인 부분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정도 수준이 올 거는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최소한. 오고 말았고. 자, 결국에는 이제 8월 1일로 연기해 줬는데 8월 1일 해봤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걸 보고 뭐 타코라고, 그렇죠? 그 트럼프 저기를 따가지고 타코라고 이제 막 그 멕시코 타코에 비유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약간의 겁박,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절을 하는 계속 일환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중국에 145% 했다가 뭐 30% 낮췄다고 중국한테 휘토르에 굴복을 해가지고 뭐 미국이 바짝 엎드렸니 뭐니 그러면서 이제 중국한테는 엎드리면서 우방국이라던가 자기보다 못 사는 후진국 동남아시아에는 왜 이렇게 뭐 가혹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얘기했어요. 이게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게 전략적인 것이다. 그게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지금 이란에 대한 공습에서 있었죠. 계속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이었던 것이 먹힌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에서는 사실 뭐 그 공습에서는 이란 혼자만 대상이고 여기는 사실 수백 개국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잦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뿐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잦게 일어나다 보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무방비 상태에서 처음 당하면 완전히 조금 그 당황해서 당하지만 여러 번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대응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지금 4월 2일 날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사실 바로 유예를 했잖아요. 3개월을. 그러니까 지금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러겠거냐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7월 8일이 원래 마감 기한인데 지금 사실 나온 게 영국, 베트남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백 개국이 뭐 대기를 하고 있으며 뭐 18개국 중에 뭐 17개국을 먼저 하고 뭐 15개국에는 뭐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 진행이 안 됐는데 기일은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 당연히 여기서 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틈을 주면서 연기를 해주면서 너네가 그 사이에 뭘 해라. 이렇게 할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이란 혼자였고 그거는 도대체 이란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연막작전을 계속 폈던 것이죠. 트럼프가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거기서도 나타난 것이고 이번에도 이제 조금 시한을 또 줬습니다. 8월 1일. 8월 1일까지 안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내주지 않으면 이대로 지금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높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트럼프가 항상 이렇게 약간 블러핑을 치면서 그쵸? 크게 베팅을 하면서 그 어떤 뭐 최소한 중간 이상 걸 얻으면 그거를 회수해가는 이런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제 아름다운 편지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랑 일본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편지일까요? 아름답진 않겠죠. 지금 여기 이제 한국에 이제 이거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수신인에다가 쓸 사람이 없으니까 기다렸던 건데 이제 수신인에 쓸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여기다 딱 써버리잖아요, 이제. 이재명이라고 딱 써버려요. 이재명 프레지던트라고 딱 써버리고 그리고 이제 8월 1일부터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상이 있죠, 여기. 이시바 시게루 총리 딱 찍어가지고 딱 한국, 일본만 하필이면 그 두 개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게 중간에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 옆에서 직원이 달려와서 이 두 종이를 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종이를 이제 딱 들어갖고 보여준 거죠. 자, 지금 한국하고 일본한테 보낸 원본 보여주겠다. 사본 보여주겠다. 이 원본은 이제 트루스 소셜에 모두 다 게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기가 되면 생성이 되면 무조건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다 공개를 하겠다. 지금 7개국이 공개됐습니다. 거기 자필 서명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가 왜 한국과 일본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는지 말해보라. 그러니까 지금 4월 2일부터 진행됐다가 4월 2일 날 크게 터뜨렸다가 이 지금 연기를 해줬다가 연기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그 다시 한번 크게 던진 것이 최초로 지금 두 국가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선택을 받았어요. 이게 뭐 무슨 이성의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의 선택이면 기분이 좋을 텐데 사실은 뭐 그렇게 달갑진 않죠. 25%는 이게 뭐 바뀐 숫자가 없거든요. 엄청 큰 숫자고. 그래서 이제 아니 왜 트럼프를 짜증나게 했는가? 왜냐면 그 전에 그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일본이 3, 40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계속 흑자를 얻고 있는 바람에 버릇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났다는 그 이 심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도매급으로 같이 묶여버렸거든요. 어제 패키지로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만 딱 집어가지고. 그래서 캐롤라인 레빗 때문에 웃으면서 뭐 짜증난다고 했습니다라고는 안 했고요. 그거는 뭐 미합 중국 대통령 트럼프의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금 7개가 나왔는데 또 어디 나올지 모르죠. 자, 지금 사실은 이 중에서는 그래도 자, 대한민국, 일본이 제일 잘 나가는 국가 아닙니까?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라오스, 미얀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객관적으로 지금 이 나라보다는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객관적인 수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하고 협상한 게 사실 베트남을 죽이려기보다는 그렇죠. 베트남이 너무 미워서 베트남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그 환적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2018년 트럼프 1기 이후에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직접 1대1로 그 무역하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중국이 무역을 줄여버리고 폐쇄 국가로 된 게 아니고 그걸 베트남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으니 베트남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게임이죠. 베트남
베트남 구멍으로 중국 두더지가 머리가 딱 나오려고 하니까 망치로 두들긴 거 아니에요. 두들기면 그 두더지가 그냥 죽은 채 평생 땅 아래 살까요? 아니죠. 다른 땅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베트남 주변 국가들 있죠. 우리나라 영어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무역 한세실업이 중국이 인건비가 오르니까 베트남으로 갔다가 베트남에 또 인건비가 오르니까 어디로 가요? 공장들이.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로 가죠. 방글라데시. 그렇죠? 지금 그런 데까지 지금 다 막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라오스,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 인건비가 중국, 베트남에 비해서 싸서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달아도 이제 중국인들도 몸값이 올라가요. 이제. 볼펜 만들고 뭐 이번에도 그 얘기 있었잖아요. 스코페센터 재무부 장관한테 이거 뭐 저기 다른 나라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고 그것을 지금 뭐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운다고 한들 미국인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볼펜 만들고 무슨 뭐 뒤치다거리하고 청소하는 거 이제 미국인들이 눈높이 높아져가지고 그 돈으로 가서 하겠느냐. 스코펜센터 재무장관은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로 갈 거라고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은 사실은 이런 나라들로 지금 다 빠져 있죠. 이거 사실 미국의 공장을 세워봤자 그러니까 최첨단 공장이야 가서 일하겠죠. 돈 많이 주는 데는.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만드는 중국 공장들이 미국으로 온다고 해서 그거를 미국인들이 과연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라오스, 미얀마, 대한민국, 재팬 이렇게 지금 7개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단 지금 7개국에 편지를 보냈고 아마도 대한민국, 일본이 여기서 경제 규모도 가장 크고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대표 예로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이죠. 자, 여기 이재명 프레지던트 찍혀 있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트럼프의 서명이죠. 바이든이 뭐 가짜 기계로 했다고 지금 뭐 트럼프가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직접 한 사인 하나도 없다고. 트럼프는 항상 자기가 사인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약간 틀려요. 한국하고 일본이 약간 다르거든요. 자, 일단은 25% 상호관세 부과되는 거는 한국, 일본을 동일시했어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관세죠, 지금. 자, 그리고 미국은 무역관계를 불균형하고 비상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한테 흑자 내면 안 돼요. 지금 찍혀요. 미국한테 흑자 내고 돈 많이 벌고 있었으면은 그만큼 지금 되갚음 당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며 그러니까 이 관세를 이 상하면서 25% 이 매긴 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관세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미국이 의약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한다. 아니면 식품을 수출하려고 한다. 했을 때 한국의 식약처에서 아주 까다롭게 봐서 그걸 내치는 것까지 그런 수치화해서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입장에서는 꼼꼼히 해가지고 불량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불량품이 안 들어오게 꼼꼼히 검사하는 것조차도 그거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일부러 너네가 그렇게 깐깐하게 봐가지고 우리나라 걸 막으려고 그걸 명목상 내세우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 다 수치화했습니다. 그게 25%가 나온 것이고 무역 적자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했습니다. 무역의 적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적자를 보고 있는 거는 마치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일본한테 보낸 거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한테 보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제가 아니니까 똑같이 사인했고요. 약간 다른데 내용은 거의 큰 틀은 똑같아요. 일본의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25% 부과한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다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에 관세를 제거하거나 조정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월 1일까지 너네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면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만약에 너네가 수그리고 나가서 그동안 우리한테 흑자 내고 있던 거 적자로 전환시킬 정도로 개방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항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러면. 자, 그래서 수치가 또 무시무시하게 등장하자 지난 4월 2일이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미국 지수가 다 급락을 했어요. 장중에. 수치가 등장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엔화랑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이게 달러의 가치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프면 반대로 상대 통화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힘이 세진 거예요. 미국이 으르렁 하니까 미국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올라간 거고. 이제 원화랑 외화는 어제 한국하고 일본이 아이고 무서워 쭈그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돈, 일본의 돈인 원화, 엔화가 내려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궤도를 벗어난 이탈자 일론 머스크, 전기차에 이어 로보택시마저 그래도 파월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뭘 느낄 수도 있냐면, 자, 파월한테는 맨날 뭐라 그래요? 자주 언급은 하지만 간단히 말하잖아요. 연준에 바보가 있다. 느림보가 있다. 멍청이가 있다. 이러고 끝나죠. 근데 앨런 머스크한테는 애증이 있는 게, 제가 앨런 머스크 그 X도 보여드렸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트럼프를 지금 욕하면서도 옛날에 과거에 자기가 트럼프가 피살 습격당했을 때 응원했던 것들, 그리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백사장이랑 셋이 모여서 회의하는 머리 맞댄 그 장면들, 그거 안 지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SNS에 옛날에 사귀던 이성 사진 안 지우고 남겨놓은 거 뭐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이잖아요. 애증. 그거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파월한테 얘기하는 거랑 틀리게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얘기하는 건 지금 무려 3칸을 썼습니다. 지금 3줄을. 이 3장을 썼어요. 그래서 제3당 창당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됩니다. 1년 안에 3당 창당, 이거를 전국 하려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넓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어쨌든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 법안을 폐지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죠. 이거를 몰랐느냐 이거죠. 내가 물어봤다 이거죠. 앨런이 완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지지를 보냈을 때도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를 폐지할 건데 괜찮겠느냐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난리치고 신당 창당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사가 또 걸려 있죠. 나사가 옛날에는 우주항공 그 업무들을 다 했는데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대신했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절친인 친구가 나사를 운영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푸른 피의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그게 싫은 것이죠.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지금 뭐를 했느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관위 같은 거죠. 미국의 선관위에다가 실제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메리칸 파티거든요. 이게 당 이름이 정말 웃기죠. 미국 파티인데 어메리칸 파티 AMEP라고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 제출했는데 주소가 어디냐면은 지금 스페이스X 주소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댄 아이브스 나와가지고 지금 이 우려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나, 매우 큰 문제다 이거 지금. 왜냐하면 이분이 캐시 우드랑 둘이 테슬라 초강세론자 아닙니까? 그리고 저 펀드에서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개입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이 사회가 계속 머스크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저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이 너무 지쳤다. 근데 나는 머스크가 CEO로 남기를 바란다. 아직도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은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중국조차도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내쳐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지금 내쳐지니까 양쪽에서 지금 내쳐지고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전기차까지 지금 전기차 의무화 법안 폐지됐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우려를 표현했죠. 내년에 뭐가 있죠? 내년에 이번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했잖아요. 내년에는 2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테스트 진행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트럼프가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그동안 로보택시로 인해서 밸류 쌓았던 거 다 없어지겠죠. 그거에 대한 우려로 어제 급락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월에 대한 내용 또 지금 풀빌트 국장에 올렸습니다. 지금 25억 달러 이 받은 거에 대한 내용. 이거 지금 파월 요걸로 걸어가지고 지금 사임시키려고 지금 또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변수고요. 자, 텍사스에 이제 홍수가 나서 안타까운 모습들 지금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른 장마가 계속 오지만 저런 홍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제 텍사스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왔지만 한국과 일본에게는 트럼프가 보낸 이런 재해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몰아치는구나. 텍사스엔 참담한 자연재해. 한국에는 암울한 인공재해가.
Good afternoon, everyone. Hope you all had a great weekend. I have the signed letters that went out to both South Korea and Japan today, and there will be approximately 12 other countries that will receive notifications and letters directly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eks ago, I stood at this podium and I told all of you that the President was going to create tailor-made trade plans for each and every country on this planet. And that's what this administration continues to be focused on.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So the reciprocal tariff rate or these new rates that will be provided in this correspondence to these foreign leaders will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I want to go back to the trade deals. 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네, 여러분, 편안하지 않은 이 불면의 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덥고 습합니다. 오늘도 좀 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덥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오늘 7월 8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7월 8일이 왔네요. 오늘 주요 뉴스들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이제 역시 우리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 무거운 어떤 분위기를 드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이 생각을 좀 전제로 하면서 오늘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엔솔 얘기입니다. 걱정을 참 많이 하는 대표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이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이 투자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때, 무관심할 때, 시장에서 내팽개쳐졌을 때, 사실 그때가 이제 가장 바닥에서 투자를 할 시기이긴 한데 사실은 그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뭐 스마트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르겠습니다. LG 엔솔의 실적. 저는 오늘 전체적인 실적은 뭐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52% 증가했다라는 이 부분을 톱으로 좀 뽑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빼도 흑자. 물론 LG 엔솔의 2분기에서 이 미국의 보조금, AMPC 보조금을 뺀 흑자 규모는 14억밖에는 안 됩니다. 에이, 뭘 그거 가지고 흑자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14억이라는 플러스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4,922억 흑자를 냈는데 그중에 4,907억이 AMPC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14억 흑자를 낸 건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보시면 4,922억의 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는 3천억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사실 훨씬 좋았던 거죠. 시장의 컨센보다도 좋았고 그다음에 AMPC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어쨌든 흑자를 냈고 그렇다면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턴어라운드의 어떤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인데 결론에 가서는 다 이 얘기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표현이 이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차 전지 전반의 업황은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결국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중국의 LFP 배터리들이 어쨌든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우리가 좀 그쪽에 들어가기 여지가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업계에 그나마 조금 뭔가 뭐 빛이라고 할 수 있고 희망을 그래도 끈을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ESS 쪽이고요. 물론 ESS도 LFP 쪽이긴 한데 LG엔솔이 하반기부터 이 LFP 이 배터리를 대량으로 이제 양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LG엔솔한테는 ESS 시장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규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미국 내에서의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관련돼서는 수요만 늘어난다면 우리 2차 전지 업계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 특히 미국의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의 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좀 좁혀서 2차 전지들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방산주 얘기인데요. 사실 요즘에 방산주 좀 조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꺾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게 나토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세론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 현대로템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론에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최대 주도주는 방산 쪽이었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린 표이기도 한데요.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K방산 무려 139%, 그다음에 미래셋 운용의 타이거 K방산 플러스 우주가 137%, 그다음에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K방산도 1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각각 냈습니다. ETF 수익률이 올 이후 불과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특이하죠. 뭐 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ETF 시장 1위죠. 삼성자산운용도 이 방산 ETF를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 특정 회사에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방산주들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ETF 상품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는 약간 패시브처럼 방산주들, 국내 방산주들을 다시 살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될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삼성자산운용의 이 제품, 이 K방산 탑10, 이게 ETF 제목 상품 이름인데 한화나 하나오션 같이 방산 쪽에 이제 들어가긴 한데 방산 직접적인 매출이 많지 않은 데들은 제외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회사들 이 4개 회사들만 가지고 전체 비중의 80%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나머지 20%도 대부분 이제 방산 관련된 기자재나 부품주들이 되겠죠. 이렇게 담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K방산이 과연 고점을 찍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처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여기저기서 아마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러시아가 요즘에 계속해서 폴란드나 핀란드나 자기 인접 국가들한테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좀 찝적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있는 이 나토의 이 동맹의 어떤 틈새를 자꾸 공략한다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계속해서 뭔가 이 서쪽으로의 진출에 대한 이런 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계속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또 나토 회원국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계속해서 방산 쪽에 대해서는 수요 부분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사실 이데일리 증권면의 톱 기사는 이겁니다. 상반기 개미들의 선택은 월배당 ETF인데요. 표를 바로 보시죠. 첫 번째가 1,305억 원이 올 들어서 자금이 유입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요즘에 ETF 상품 참 제목 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슈드 같은 그런 배당 상품과 똑같은 기초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커버드콜 형태로 해서 이제 월 배당을 한다 이제 이런 상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위도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배당을 주로 하는 ETF 상품이고 3위가 코덱스의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그러니까 결국은 S&P 500이 됐든 미국의 슈드가 됐든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 미국의 종목들 또는 국내 종목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을 갖다 붙인 이런 결합 상품이 되겠는데요. 이게 가장 매력적인 게 역시 월 배당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타이거 이 첫 번째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이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는 연 수익률 12%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야 사실은 조금 이제 위험 성향이 적은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데 두고 매달 월 배당 받으면서 가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 이런 상품들이 좀 강하죠. 보면 또 표 보면 원자력, 그다음에 중국의 차이나테크, 그다음에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화장품, 양자 컴퓨터 등등등 올해 상반기에 개인들 투자를 많이 했던 ETF 상품들이 특정 섹터, 관심이 많은 핫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한 ETF 상품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반기에 이렇게 주시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채권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버퍼형 ETF 상품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초자산의 하락 일정 막아주는 건데요. 이게 그만큼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건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 자산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늘려왔다. 이게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지금 조정 분위기이기 때문에 변화가 또 이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주토피아 증권부의 주토피아 기사인데 슈퍼사이클 바람 분다 상장 다 돌리는 조선주. 네, 표를 먼저 보시죠. 조선주 이 본업이 좋다 보니까 조선 관련된 기자재 또 부품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에 이 IPO를 추진하려고 하는 조선 쪽의 이 중소형 기업들 보면요. 대한조선이라는 이 준대형 선박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SNCS라고 하는 이제 파워 솔루션, 에코 솔루션 이런 운항 제어 솔루션 뭐 이런 걸 만드는 이 회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MC 선박용 케이블, 해양 플랜트 이런 광통신용 케이블 만드는 회사. 세 회사가 현재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현재 희망 공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니까 공모가도 꽤 세죠. 아무래도 좀 이 업계 본업 자체가 좋다 보면 당연히 관련된 기자재 뭐 이런 부품 이런 그 납품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제 그쪽의 생태계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좀 본업인 조선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향후에 적어도 좀 2028년 이후까지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년까지도 좋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분간 적어도 4, 5년, 3, 4년 이상 이런 호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도 다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장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뭐 하나 굵직한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우선은 뭐 이제 트럼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한국을 이렇게 가장 먼저 좀 타겟으로 삼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한국 당연히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 네. 그거는 뭐 일본을 우습게 하는데 한국을 편애할 가능성은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전통의 미국이라고 그러면은 일본이 최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을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일본을 다루는 걸 보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돈밖에 없는 현재 돈으로만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은 맛배기로 한국에다가 오히려 관세율을 높여가지고 일단 제시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나는 관대하다 이런 제스처 취하면서 25% 이렇게 낮추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나마 뭐 그냥 그대로 위에 저 25% 제시한 것 자체는 그냥 뭐 소소한 정도 평균적인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8월 1일까지잖아요. 어차피 또 여지를 뒀어요.
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니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 철회를 해주면 우리는 좀 고려해줄 여지 있다라는 또 뉘앙스도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은 협상 시한이 남아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약간 한국을 뭔가 먼저 선제 타격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관세 유예를 조금 더 시간을 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좀 급작스러운 하락은 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고 그러면 센티 영향일 가능성이 있고, 이제 미증시 역시 좀 막판에 밀렸던 것도 이 고유관세 부과 때문인데, 그 여파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올 정도 이슈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어차피 오히려 관세 시한을 갖다 8월 1일까지 연장한 걸 확인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급락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제한적인데, 다만 이제 미국에서 보면 반도체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네. 반도체 주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영향 받을 거고, 또 미국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보면 자동차 주식들이 또 다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또 거기에 영향 받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수는 좀 약세를 볼 수 있지만 급락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첫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발효가 8월 1일, 이게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좀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랑 디지털 시장 쪽 개방 이야기가 이제 좀 막 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3조 안에 다 타결이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게, 개방을 하게 되면은 국내 산업은 분명히 죽을 거예요. 네.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미국이 무상으로 농산물 지원해주고 그 산업을 죽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농산물을 가지고 또 흥정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부를 축적했던 과거 경험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생존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극히 좀 경계하는 눈빛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개방을 제한했었던 일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쇠고기 문제라든지 좀 풀어줬을 때 그나마 우리의 어떤 생존과 관련했을 때 아주 크게 치명타를 받지 않는 쪽, 그런 쪽은 일부 양보를 해주고 뭐 이러면서 관세율을 좀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확실히 좀 그 전까지의 방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지만,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좀 약간 줄다리기를 해왔었던 그런 주제들이 또다시 한번 좀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세 디데이를 눈앞에 두고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차라리 뭐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끝나는 거는 저는 좀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앞으로 실적 시즌이랑 같이 소화하면서 흐름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환율 압박이 조금 걸립니다. 흐름이 유지가 될까요? 어저께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 보면서 저는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사실은. 네. 왜 우리만 이렇게 강할까? 불안하죠. 별로 안 편한데 강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지만은 그거는 또 뭐 뒤집어 놓고 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의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베팅을 들어왔던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당연히 이제 눌림을 받았고, 뭐 자동차도 별로 큰 반응 없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 급락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율반등 성격 나왔었고, 그 안에서 이분하게 그 지수가 움직였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증시 어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환율이 또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시면 1,400원은 근처까지 터치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네. 증시가 크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우리나라 이번에 증시 반등은 이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네. 밸류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작년부터 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가치 재평가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첫 걸음이 상법 개정이었었고요. 상법 개정의 후속타로 지금 보면은 자사주 완전 소각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하나는 더 견고해지고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8월 달, 저는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어차피 지난주 그동안 쩔어있던 섹터들이 반등을 주고 많이 올랐던 것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수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지수는 좀 가두리에 갇힐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를 염두에 주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수 하단은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가 2,400에서부터 올라왔었던 건데 지금은 지수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지난 주말에 제가 차트 분석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많이 빠져도 2,800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이 많이 견고해졌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800선이 좀 지지를 견고하게 좀 닫아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00원까지 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유동성 장세에서 이게 이제 증시 부양책으로 재료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관세 협상 이슈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농산물이나 뭐 자동차, 뭐 디지털 서비스 이쪽에서 우리 시장 접근을 더 쉽게 해달라. 약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또 같이 봐야 하는 뭐 그런 후속 업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장 개방률로 따지면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가장 시장 관세율이 0에 수렴하는 국가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거는 농산물 분야 일부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쪽 관련해서는 저는 뭘 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의 어떤 조치인데, 우리한테 그거마저 개방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아쉬운 걸 가지고 우리가 승부수를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섹터로 얘기하면은 조선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방사능력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원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SMR 얘기하고 원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최근에 지어봤거나 운영해보고 유지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좀 제시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이 뭐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망 사용료도 좀 문제를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구글맵 데이터 지금 현재 반입이 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게 국가 안보랑도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비단 경제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약간 민감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래도 실적 시즌 스타트가 좀 그닥 나쁘진 좀 않게 끊어졌습니다. 우리 시장 그 덕분에 약간은 좀 선방을 해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솔이 보조금을 제외하고서도 이 흑자가 나왔다는 게 좀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주실까요? AMPC를 제외하고 한 14억 흑자가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는 맞아요. 원래 이제 한 1,000억 이상 지금 흑자 규모가 늘어난 거기 네.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그 내용이 뭐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한 일회성 이익이 한 400억 내외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AMPC가 한 400억 정도 더 추가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부로 신차하고 이스 쪽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폐지가 되니까 그걸 좀 앞당겨가지고 그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세일즈를 좀 강화했었던 OEM들의 이제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추가된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네.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인데 아주 업황이 살아나고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돌아서는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그냥 바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컨센이 좀 강화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부터 이제 바닥 확인됐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 서프라이즈가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약간 업황 턴어라운드까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재료가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LG전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좀 관세 충격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신호탄으로 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전장 쪽이 조금 살아났다는 건 그나마 위안이 되긴 하지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LG전자는. 그래서 네. 주가 상승폭 역시 제한돼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에도.
거꾸로 주가 하방에 대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하방 역시도 크게 빠질 자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그냥 당분간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상당히 좀 또 다시 한번 횡보세를 좀 길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인데 또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정말 장 막판까지 수급에서 좀 눈치 싸움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예상치는 좀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뭐 거의 40% 전년비 대비해서 급락 나온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쁜 상태에서는 이런 부진한 실적이 좀 바닥 확인의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주가가 오히려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좀 반등을 좀 세게 했었죠. 거래량 네. 크게 나오고 외국인들 대량 매수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먼저 좀 그게 나와가지고 네. 오늘 조금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아마 시장 가이던스가 처음에 6조 대 얘기했었는데 5조 대 나왔고 지금은 심지어 4조 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레거 실적 좋아졌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이익에 반영되는 건 되게 제한적이고 결국 가가지고는 HBM 못 팔았다는 거 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더 크게 났다라는 거. 그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 이익은 거의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럼 결국 지금 이익은 어디서 나느냐면은 결국 스마트폰하고 가전에서 났을 가능성이 그게 컸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붙는 게 있고 또 반면에 지금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빠질 때 삼성전자는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환율이 오늘 1,370원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반기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원화 강세가 나와준다면 거기에 부응해서 삼성전자는 살 가능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주가 때는 일단 하방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방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실적 발표 나와서 서프라이즈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앞단의 관세 이슈도 있고 또 미장에서의 어떤 반도체 주가 흐름도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또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크게 서프라이즈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장에 따라서 반응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건이 좀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많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비단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철강도 사실 상반기 내내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게 보니까요, 6월에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1년 내 최대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반덤핑 관세도 있겠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좀 감산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하반기 들어서 감산이 본격화가 될 예정이거든요. 이때 그럼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철강주에 대해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급하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당산 쪽에 있는 제철소에다가는 30% 감산 통보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실제로 아마 전승절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센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높이는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7월, 8월 어쩌면 8월 달까지 2달 내외가 이런 그 주도주 장사라기보다는 틈새 장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런 쪽 많이 밀려가지고 못 움직였었던 쪽으로 수급이 좀 붙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 보면 연기금 쪽 매수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 장세를 이용해서 이슈 메이킹을 하는 정도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섹터가 미국으로 수출 많이 들어간 거 가지고 크게 흥분할 게 아닌 게 오늘 당장 관세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관세 쿼터를 일정 부분 받고 나머지를 관세를 매기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든지 조금 달라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철강 쪽에서 미국에 엄청나게 뭐 물건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중국산 철강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런 효과 정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 대신에 여기서 급등을 해가지고 뭐 폭등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철강 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도주가 될 정도로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뭐 석화 섹터처럼 중국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됐었다. 이것만은 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철강주는 뭐 태양광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 감산 관련 이슈들 나오더라도 약간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이 지역 화폐주가 또 어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죠.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7월 달에 1차적으로 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뭐 지역 화폐주랑 음식료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한은의 원화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허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약간 회의론이 드는 게 작년에 STO도 계속해서 뭐 추진을 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번번이 미뤄지면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좀 비슷한 흐름을 시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에서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가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USD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기존 통화 시장 내에서도 원화의 가치라는 게 거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하 위상인데 이제 이쪽 시장에서도 완전히 USD 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종속이 돼버리는 그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통화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은 진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을 테니까 해봐서 이게 만약에 성공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지만은 가급적이면 큰 주식 보시라. 결국에 큰 회사들 중심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운신이 그쪽으로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어떤 페이를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쪽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역 화폐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회사들이 일단 너무 시가총이 작습니다. 회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를 직접 여기서 뭐 가치가 조금 말씀드리기에는 일단 회사 시총이 너무 작다라는 거.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지금 보여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지원금 주는 거 그거로 인한 또 이제 활성화, 성장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핀테크 중심으로 중소형주보다도 대형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이슈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에 발표될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저희 마켓나우 1부와 이어서 함께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